코리아 포커스 24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포커스 2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월 6일 화요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를 계속 탄압하는 가운데 더 강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여기 와서 나를 잡아보라고 도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방공 체계를 조롱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대형 부정 수급 스캔들 속에서 선거 레이스에서 물러났습니다. 6개 좌파 정부는 마두로 체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디오스다도 카베오가 베네수엘라의 새 정부 전복을 모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군이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은 정부 반대 시위가 전국에서 둘째 주로 접어드는 가운데 테헤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발전 경로를 비교하는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위는 이란 전역에서 9째 날 연속으로 이어졌고 26개 주에 걸친 78개 도시 222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망자는 출처에 따라 최소 16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경찰과 치안병력의 배치가 확대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 충돌이 계속되었음에도 시위의 지리적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이 이란 인터내셔널에 보낸 영상은 테헤란의 아이언 몽거스 바자르 구역에서 월요일에 상점들이 문을 닫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받은 영상들에 따르면 특수부대를 포함한 보안 병력이 테헤란 대학교 밖에 배치되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리알화는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튿날에도 리알화는 비공식 시장에서 사상 최저치에 더 근접하며 추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대략 143만 리알 수준에서 거래되었는데 물가 급등을 통제하기 위한 달러 보조금을 의회가 일부만 축소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보호위원회, 약칭 CPJ는 이란의 정보기관과 보안기관이 진행 중인 시위 국면에서 기자들을 소환하고 위협해왔다고 밝히며 독립언론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CPJ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담당 지역 국장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탄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뒤 그들이 협박 캠페인의 격화로 묘사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PJ는 기자들이 연락을 받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포함한 보안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 독립 언론 활동을 봉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 또한 시위 국면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을 멈출 것을 이란에 요구했습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셋가우는 월요일 자신들이 확보한 문서와 정보를 인용해 이란에 진행 중인 시위와 관련하여 최소 1000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텍가우는 400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확인된 인원 가운데 어린이 41명과 여성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구금자 가운데 최소 170명은 후르드계 시민으로 파악됩니다. 시위 확산 국면의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금요일에는 시위대에 대한 살해가 계속된다면 미군이 그들을 구출하러 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층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의 불안정한 파동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가장 빠르고도 가장 분명한 반응으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나 신뢰할 만한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 성격의 억지 메시지에 그칠 것인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행되지 않는 위협이 자신의 개인적 신뢰와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능력 모두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란을 상대로 한 위협을 2차례 행동으로 옮긴 전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6년 전
2020년 1월 3일 가셈 솔레이마니를 표적으로 한 암살 작전이었고, 둘째는 약 200일 전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해서도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해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함께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헤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신속히 반응했는데, 이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 대통령 메시지의 속도와 명확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망명 중인 왕자 레자 팔라비는 일부 시위대가 이란의 미래 지도자로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각하가 이슬람 공화국의 범죄적 지도부에 대해 내린 경고가 이란 국민에게 더 큰 힘과 희망을 준다고 썼고, 마침내 한 명의 미국 대통령이 그들 곁에 굳건히 서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경고는 시위대의 희망을 자극하는 동시에 이란 당국의 두려움과 반발도 한층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 전역에서 폭발한 시위는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16명에 이르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헤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치명적 폭력을 계속 사용할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1월 4일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매우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평화적 시위대가 무력으로 탄압당하는데도 워싱턴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쓴 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용감한 이란 국민이 독재 체제에 맞서 일어서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인권감시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12월 28일 리알화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뒤 시작됐고, 리알화는 1년 동안 달러 대비 가치의 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6%를 넘고 전기와 물 부족, 국제 제재가 겹치면서 물가가 급등했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란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HRNA는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580명이 넘는 인원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예가운은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합니다. 이란 국영 매체도 보안 병력이 테헤란, 대학교 같은 하스녜에 증강 배치되는 가운데 사상자와 체포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형 시장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재 불안정은 단지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혁의 정체와 정치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 약화에 대한 깊은 실망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과거 좌파 게릴라 출신이자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진보 성향 대통령으로서 지난 주말 미국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것과 유사한 폭력적 개입이 콜롬비아에 가해진다면 단호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는 다시는 무기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서는 다시 무기를 들겠다고 썼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며 여기 와서 나를 잡아보라, 겁쟁이야.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에게 정부와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며 나는 우리 국민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국민에게 불법적 폭력 행위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 대응을 명분으로 군사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콜롬비아 정부를 공개적으로 위협한 뒤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1에서 콜롬비아 대통령이 마약 테러를 돕고 있다고 말했고, 콜롬비아는 병든 자가 운영하는 매우 허약한 나라라며
그는 코카인을 만들고 미국에 팔기를 좋아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마두로 사례처럼 페트로 대통령을 추적 체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거 괜찮게 들리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를 공격해왔지만 관측통들은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확연히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내무부는 워싱턴의 발언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고 즉각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전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지난 주말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뉴욕의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자신들에게 제기된 마약 테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몇 분 뒤 엘빈 헬러스틴 판사는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신원을 확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소 요지의 낭독을 들은 뒤 마두로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선한 사람이며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도 스페인어로 무죄, 완전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실리아 플로레스는 얼굴에 멍과 붕대 등 눈에 띄는 부상을 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은 그녀가 지난 주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갈비뼈 골절 또는 심한 타박상이 있을 수 있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기자들은 재판 내내 플로레스의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두로는 미국 사법체계가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법적 권리에 크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보석 제도에 대해서도 뚜렷한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헬러스틴 판사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 전 석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두로는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방금 판사님이 나에게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에 따르면 마두로는 미국 사법제도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에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보호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 장면이 미국의 법적 규범과 독재체제의 특징 사이에 대비를 부각했다고 평가합니다. 마두로와 플로레스의 다음 공판은 1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강경한 경고를 내놓으며 미국이 적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 군사 우위를 재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의 군용조선소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조선 노동자와 해군 인원들 앞에 서서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수행한 미군 작전을 군사 대비 태세 강화의 증거로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산이 아닌 방공기술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억지력을 재확립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들 아래에서 세계가 미국이 지도할 만큼 강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의문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헤그세스는 지난 주말 카라카스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작전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방공체계가 별로 잘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는 사흘 전 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최정예 미국인 거의 200명이 카라카스 중심부에 들어갔다. 러시아의 방공체계가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은 것 같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트로허트라는 이름의 계정은 그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군사작전 2건을 수행했다며 사상자도 정보 유출도 돌발 변수도 없었고 오직 특수부대의 절대적 정밀성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는 월요일 세 번째 임기 도전에 나섰던 선거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부정 수급 스캔들이 주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연방검사들은 횡령된 세금의 총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월즈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월즈는 공식 성명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024년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로서 개인적 숙고 끝에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네소타 주민을 가장 잘 섬기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정치 캠페인에 내 모든 힘을 계속 쏟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충격적 영상이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된 거센 비판을 촉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육과 사회 지원 분야를 주로 표방한 다수의 가짜 비영리 단체들이 미네소타의 후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공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연방검찰의 조 톰프슨 부검사는 90명이 넘는 인원이 기소됐다고 밝히며 사건의 실제 규모가 초기 추정치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피해액이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고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월지가 직접적인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이 스캔들이 그가 재임하는 동안 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의 톰 에머 의원은 대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월지의 철수로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유력 후보를 검토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상대 우세를 뒤집을 드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편집위원 팜정이 전해드리는 다른 소식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스페인의 좌파 정부들은 지난 주말 공동 성명을 발표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로 이끈 미국의 법 집행 작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성명은 스페인어 사용 5나라와 포르투갈어 사용 1나라, 곧 브라질에 의해 공개되었고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단독으로 수행된 군사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미국의 행동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는 공식 X 계정에 이 성명 사본을 게시하며 이러한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극도로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모든 형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의 개입은 없어야 하고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베네수엘라 국민이 주도하는 포괄적 정치 과정만이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좌파 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이 평화지대임을 거듭 확인했는데 이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33개 국가가 공유해온 명칭으로 언급됩니다. 성명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 기구의 회원국들이 중재 역할을 통해 긴장 고조를 완화하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이나 전략자원을 통제, 관리 또는 점유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그러한 시도는 국제법에 반하고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지난 주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극적으로 체포한 이후 카라카스의 거리와 상점들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은 토요일에 벌어진 사건, 곧 수도를 흔든 군사작전의 전개를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려 애쓰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주말의 공항 구매 이후 월요일에는 매장 방문객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전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고 마두로의 전 부통령이 이끄는 새 임시정부가 워싱턴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군사 행동도 있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대사들은 마두로의 전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할 때 가장 먼저 축하한 인물들 중 하나였고 세 대사는 행사 내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시간 사이 카라카스에서 나온 보고와 영상은 치안 상황이 격렬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궁 인근에서 총성이 울렸고 자폭형 UAV와 대공 화력이 공중 표적을 향해 작동했습니다. BMP-3 보병 전투 차량이 도로에서 목격됐으며 마두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병대 콜렉티보스가
수도 전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큰 폭발음과 연속적인 소총 사격을 묘사했습니다. 현지 보고는 미라플로레스 궁전의 UAV가 지나치게 근접하면서 새 대통령 경호 세력이 대응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 부대들은 카라카스 거리에서 총성과 강한 대공 사격 속에 동원되었습니다.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 주변에서도 총성이 이어졌고 대통령궁이 장갑차들에 의해 포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대통령궁 주변 지역에 대거 배치됐고 무장한 남성들이 거리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가장 최근 정보에 따르면 마두로 전 대통령의 측근 인물로 알려진 내무 및 사법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유가 델시 로드리게스의 새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기 둔화, 일자리 부족, 사회적 신뢰의 침식이 중국의 젊은 층을 점점 더 경쟁의 톱니바퀴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들은 조기 은퇴를 택하거나 스스로를 쥐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의 하강세가 이어지고 노동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2000년 이후 출생 세대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이들이 경쟁 체계에서 물러나 낮은 소비로 생활하고 사회적 교류를 줄이며 결혼이나 출산 같은 미래 계획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 2022년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샤오셰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인구 감소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많은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채용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잠시 사무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그는 모집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 응시자는 크게 늘어난 대학원 입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샤오셰는 가족에게 의존해 집으로 돌아갔고 자신이 말하는 쥐족 상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독립연구자들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실제 취업률은 대략 60% 수준에 그치며 그중 상당수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유연 고용입니다. 실업 상태의 대학 졸업생은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압박은 더 커지고 있는데 2026년에 중국은 사상 최고치인 127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쥐족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며 낮은 소비로 버티는 강요된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도 소비도 사회생활 참여도 없는 삶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경제와 제도 전반에서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고 경고합니다.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많은 젊은 층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혼인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드러눕기를 선택하거나 국내에 대한 신뢰와 미래 전망이 무너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중국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코리아 포커스 24의 방송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24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